통계학적 의미의 오차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오차가 뭘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우리가 뭐 책에도 나와 있듯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오차라는 얘기로 10중 8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죠? 10개 중에 뭐 8개, 9개는 맞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오차에 대한 개념이에요. 10중 8구는 80%, 90% 정도의 우리 신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오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차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 개씩 한번 살펴볼게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자사의 신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은지 물었더니 75%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75%가 예스라고 대답했죠. 이 75%라는 말은 4명 중에 3명도 75%고 100명 중에 750명도 75%예요. 그쵸? 그러면 전자인 경우와 후자인 경우가 있다면 이쪽은 샘플 크기 4인 경우에 3이 맞다 그랬고 이건 샘플 크기 1000명 중에 750명이 맞다고 얘기했지만 두 개 다 75%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분명히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더 요게 신뢰할 만한 우리가 샘플 크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 1000명 중에 750명 즉 75%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지만 이 1000명은 이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모집단에 우리가 표본으로 뽑힐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우리 샘플을 이렇게 1000명을 뽑아보죠. 그쵸? 1000명. 1000명을 뽑아볼 때 1000명을 여기를 뽑을 수도 있고 여기를 뽑을 수도 있고 여기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진 75%는 다른 샘플을 뽑았을 때 달라질 수는 있는 얘기예요. 그쵸? 4명인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쵸? 그래서 한 명 보면 1000명 중에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이럴 경우에는 75%가 아니고 뭐예요? 74.9%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용하고 싶은 의향이. 하지만 만약에 샘플 크기가 4명밖에 안 된다면 4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변심했다면 이게 75%에서 4명 중에 3명이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가 1명이 떨어져서 2명이 사용하고 싶으면 50%로 25%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은 0.1%의 차이지만 4명 중에 1명은 25% 차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더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단적으로 봐도 샘플 크기가 즉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더 보면 이처럼 한정된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평균 또는 비율이 참값으로 어떠한 확률과 어떠한 정도로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통계학적 의미로서의 오차예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집단이 있고요. 그쵸? 이렇게 샘플을 뽑아본다고요. 그럼 모집단에 우리가 모수는 우리가 평균, 모평균을 뮤라고 얘기하고 모비율을 P라고 하지만 샘플을 뽑아봤을 때 우리가 X 바나 P로 PS로 요것들을 추정을 한다고요. 추정을 하는데 이때 뽑히는 샘플 크기는 오차에 상당한 영향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n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오차는 우리가 줄어들 수 있다,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은 n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불규칙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오차를 설명했는데 데이터의 불규칙성이 클수록 평균의 차이도 커진다라는 얘기죠. 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신제품이 나왔는데 너는 얼마면 사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4,000엔이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4,500엔이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3,500엔이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모집단은 굉장히 균일하게 연결되어 있죠. 굳이 이 모집단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렇게 그려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정밀도가 아주 좋은 모집단이 되죠. 그래서 4,000엔을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아주 잘 모여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정밀도가 높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역시 한 사람 이것도 역시 n이 4명인 경우에 그쵸? 한 사람이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4,000엔이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4,500엔이면 살래라고 변심을 했다고요. 이럴 경우에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변심하지 않았을 때 평균은 4,000엔이었어요. 그쵸? 평균 X반은 4,000엔이었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변심했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우리가 X반은 4,125엔이라는 거죠. 즉 125엔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쵸? 변화가 있었다. 즉 한 사람이 변심했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그냥 125엔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쪽을 한번 보자고요. 오른쪽을 한번 보면 이쪽도 역시 n은 4예요. 4.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 모집단을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책을 보면은 이제 신제품 말고 옛날 제품에 대해서 니는 얼마 주고 살래?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두 사람은 4,000엔, 한 사람은 1,000엔. 그건 너무 가치가 떨어졌어. 1,000엔. 한 사람은 기중품이야라고 해서 7,000엔이라고 얘기했대요.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집단이 이렇게 뭐야 퍼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즉 왼쪽보다 이게 모집단의 불규칙성이 훨씬 크죠. 불규칙성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한 사람이 변심했다고 생각했을 때 4,000엔이 7,000엔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평균이 4,000엔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4,750엔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요. 즉 불규칙성에 따라서 모집단의 불규칙성의 정도, 즉 원시 데이터의 불규칙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동일한 건수의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평균값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집단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보는 거랑 이렇게 모집단이 산포가 큰 경우, 즉 불규칙성이 큰 경우에 우리가 n의 4개를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불규칙성이 큰 정도에서 우리가 뽑았을 때가 뭐예요? 훨씬 더 평균값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불규칙성의 정도가 커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신뢰도, 신뢰 구간의 길이, 우리가 오차한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한밭대학교 통계학과, 즉 통계로 보는 세상이랑 지금 기초통계학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기초통계학의 기초통계학을 듣는 학생들의 우리가 평균 키를 조사해 보고 싶어요. 남자 학생들 또는 여자 학생들. 지금은 남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평균 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균 키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물론 전수검사하면 가장 정확해요. 그쵸? 근데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전수검사가 우리가 힘들어서 10명만 뽑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명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107, 168cm부터 한 172cm 사이일 거예요. 라고 어떤 사람이 대답했어요. 이거는 지금 N은 10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쵸? 이거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막 믿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딱 10명만 뽑아봤는데 10명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건 우리가 그냥 대충 한 60%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N은 똑같이 10명을 뽑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160에서 한 180cm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1번보다 이게 2번이 훨씬 믿을 만하긴 해요. 그쵸? 이건 80% 신뢰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150cm에서 2m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거의 99% 우리가 이 말은 믿을 수 있어요. 그쵸?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보량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쵸? 정보량이 급하강하죠. 사실 150cm에서 2m 사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쵸?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n의 크기를 늘려서 우리가 여기서 168에서 172 이런 실내 구간의 길이
즉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오차 한계를 우리가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계속 설명해 볼게요. 다시 자료로 넘어가서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었어요. 그쵸? n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오차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불규칙성의 모집단의 불규칙성을 줄인다면 우리가 오차가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게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보다 오차가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설명한 거랑 같이 동시에 모집단 모수,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값의 대표적인 거는 모평균과 모비율이에요. 그쵸? 모비율을 우리가 전수 검사할 수가 없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에 있는 특성값으로 추정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X바를 구하고 표본을 구해서 P햇을 구해서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요. 그쵸? 근데 요 값 하나로 추정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점 추정이고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구간 추정. 즉 X바는 하한값이 어디고 상한값은 어디까지다. 몇 프로 신뢰도로 여기 안에 있을 것이다. P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한값과 상한값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만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상한에서 하한에서 상한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값 하나 값을 우리 추정하는 거는 우리가 점 추정이라고 얘기하고, 점 추정이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의해서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간 추정. 구간 추정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실내를 더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정보량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 우리가 모르고 있는 뮤, 시그마 제곱, P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산출해서 우리가 표본에 대한 평균 X바, 그 다음 분산 S제곱, 그리고 표본 비율로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점 추정 값으로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는 형태는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벗어난 정도,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5, 6주차 과제물에 나왔지만 표준 편차랑 표준 오차랑 차이를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 모집단 원시 데이터에 대한 표준 편차고, 표준 오차는 우리가 샘플을 뽑았을 때 추정량, 즉 X바들에 대한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에 이렇게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신뢰 구간을 구했냐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신뢰도 수준을 얼마나 두냐에 따라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뒀었어요. 그쵸? 요 식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했었죠. 그래서 하한값에서 상한값까지 구했는데 여기 사실 하한값에서 상한값까지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오차 한계 한 2배 정도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2배 졌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요만큼이 오차 한계인데 이거는 상한이고 이건 하한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속 보면 모평균의 표준 오차는 점 추정만으로 추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다. 이때까지 얘기한 거죠. 그쵸? 이때 추정값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추정량의 오차 한계를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스탠다드 에러라고 얘기해요. 그쵸? SE. 그리고 굳이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우리가 SD로 표현을 많이 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과 표준 오차는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그쵸? X바의 기대값은 우리가 평균이고 우리가 X바에 대한 뭐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X바들에 대한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굳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x바가 되는 거고 한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에 그쵸?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더 신뢰도를 더 깊게 잡으면 우리가 이게 95%를 하냐 99%를 하냐 90%를 하냐에 따라 신뢰구간의 길이는 달라지게 돼 있다. 모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모비율 P의 추정량은 Ps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게 Ps는 n분의 x에 그쵸? 전체 표본 크기분의 전체 분의 사건에 발생하는 수 n분의 x자. 예를 들면 1000명의 유권자가 있으면 A 후보자를 지지할 확률이 300명이다. 그러면 1000분의 300 해서 0.32 피엣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비율은 우리가 처음에 베르누이 시행에서부터 왔죠. 베르누이 시행이 n번 시행하면 이항 분포가 되는 거고 이걸 여기에 따라 우리가 식을 잠깐 수식을 전개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한번 다시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 베르누이 시행은 뭐예요? 한 번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시행하는 거고 확률이 P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1이고 2분의 1이고 주사위를 한 번 던졌으면 1이고 6분의 1이고 1이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게 베르누이 시행이고 요거를 n번 시행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n번 시행하면 이항 분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항 분포.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공할 확률 1, 실패할 확률 0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가 주어지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P라 두면 실패할 확률은 1-P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동전인 경우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찌그러진 동전인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만 시행하는 거를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기대값은 너무 구하기 쉽죠. 1 곱하기 P 플러스 0 곱하기 1 마이너스 P여서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기대값은 P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분산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산은 뭐예요? 기대값 이게 지금 이게 P가 나왔죠. 1 마이너스 확률 변수 1 마이너스 P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게 P고 플러스 0이 나왔는데 또 평균을 빼주죠. 우리 분산 구하는 시기에 그쵸? 요게 1-P의 확률로 나오죠. 요거 구하면 P의 1-P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항 분포는 n번 시행하는 거니까 EX가 이항 분포인 경우에는 평균이 NP가 되는 거고 분산은 NP의 1-P가 되는 경우에 그쵸? 그래서 아까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n분의 x니까 2의 n분의 x는 뭐예요? 여기다 n분의 np np니까 p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n분의 x가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2의 다시 올라와 볼게요. n분의 x는 p에 그쵸? p는 p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p에 대한 기대값은 p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분산도 베어리언스 n분의 x니까 n은 n제곱으로 나오죠. n제곱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 ex는 n 여기 보면 나오죠. p의 1-P니까 n 약분하면 n분의 p의 1-P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율에 대한 우리가 표준 오차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 자리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방금 설명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베어리언스는 요렇게 해서 결국 n분의 p의 1-p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모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모비율의 표준 오차는 방금 설명했듯이 루트 n분의 뭐예요? p햇의 1-p햇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p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p햇을 구해서 이렇게 표준 오차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p의 1-p다.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잘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리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모평균을 표본 평균으로 추정한다. 우리 이 얘기는 이때까지 많이 하던 얘기죠. 모집단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가 표본을 선출해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 분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온 얘기죠. 중심극한 정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거 지금 가격을 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는 300만 명에 이거는 지금 모집단 분포, 즉 원시 데이터는 보세요. 이게 쌍봉이에요. 그쵸? 쌍봉인 그래프를 나타냈지만 여기서 N 4개씩 뽑아서 평균을 계속 구해보면 뭐 요렇게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 예를 들면 이게 300만 명이에요. 이 300만 명이죠. 300만 명. 만약에 N을 4개씩 뽑아서 평균을 재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비보건 추출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750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300만 명, 750만 개를, 750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75만 개를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가지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x1, x2, xn이 평균 뮤 시그마 제곱인 임의의 무한 모집단 랜덤 표본일 때 이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표본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이렇게 나온다. 평균이 뮤이고 뭐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표준 오차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러니까 이건 분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 구할 때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때 이렇게 하죠. 지난번에는 원시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냥 시그마만 했었는데 표본 평균에 대한 거는 반드시 밑에가 루트 n분의 시그마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각각 4개의 표본 크기를 가진 표본 평균 x바의 근사적인 그래프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그림이에요. 그쵸? 우리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일본에서 남자 키, 여자 키, 대학생들이 키 가지고도 한번 해봤어요. 그쵸? 키 가지고도 했는데 당연히 원시 데이터에 대한 모집단의 분포는 남자 키가 더 크니까 쌍봉을 이루었지만 그 모집단에서 4개씩 뽑아가지고 무한 반복했을 때 그림을 그려보니까 정규 분포가 되더라. 많이 보던 그림인데 여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사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쵸? 계속 한번 볼게요. 모비율을 표본 비율로 추정해야 그쵸? 모비율 P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P 해수로 추정을 하죠. 우리가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론조사죠. 그쵸? 전체 유권자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뭐 1000명만 뽑아가지고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확률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를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보통 비율이죠.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피햇을 P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항 분포, 즉 아까 얘기했듯이 베르누이 분포를 n번 시행을 하면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우리 G 이거 구하는 방법은 너무 잘 알아요. 그쵸? G는 이게 X고 이게 뭐예요? 이항 분포의 평균이죠. NP. 그리고 밑에가 이게 이항 분포의 표준 오차였어요. 그쵸? 분산이었죠. 표준 편차였죠. 근데 우리가 비율이니까 n분의 x로 놔야 되니까 n분의 x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표준화 시킨 거죠.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쵸? 이렇게 표준화를 비율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들어봤네요. 주사 1을 한 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변수에 그쵸? 한 번 던지면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했죠. 한 번 던진 경우에는 사실은 베르누이 시행이 어떤 거예요? 한 번 던지고 1의 주사일이 나올 확률 6분의 1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항분포로 n번 근사시킨 거예요. 그쵸? 그럼 이항분포는 n번 던지고 1의 눈이 나올 확률 역시 6분의 1이죠. 이런 경우에 n의 크기를 무한대로 계속 늘려보면 점점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30인 경우가 지금 요렇게 지금 30인 경우가 한번 보세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요것만 한번 보면 n이 30만 돼도 뭐예요? 평균인 경우에 이 경우 평균은 NP니까 30이면 30번 던지고 6분의 1이니까 평균이 5죠. 그쵸? 보면 쭉 보면 5에 근사하죠. 5죠.
그리고 이거 확률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여기다 넣어서 예를 들면 30인 경우에 30을 던졌을 때 잠깐만요. 30번을 던졌을 때 뭐예요? 몇 번이? 예를 들면 한 번이 6분의 1이 한 번 1이 나오고 6분의 5가 29번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가지고 계속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n이 30, 40, 50인 경우가 거의 완전히 뭐예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n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평균은 증가하겠지만 뭐예요? 정규 분포에 근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역시 n의 큰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 비율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모집단 평균과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본 평균 X바와 표본 비율 P바로 모수를 추정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오차가 발생하는 데는 참값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점 추정만으로는 추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샘플을 뽑으면 달라지고 다른 샘플을 뽑으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 뭐 다른 거 쓸 수도 있어요. 98% 신뢰 구간, 96%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상한값에서 하한값을 구했을 때 L에서 하한값, 상한값을 구했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나오는 거는 뭐예요? 이 정도로 나오는 거는 내가 모집단으로 봤을 때 모집단에서 내가 막 1000번 정도 내가 샘플을 뽑아봤을 때 만약에 95% 신뢰 구간을 이렇게 구했다면 1000번 정도 구했을 때 샘플을 1000번 정도 뽑아봤을 때 950번, 95%니까 이런 100번 뽑아봤을 때 95번 정도는 요 구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점 추정값으로는 추정값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고 표준 오차를 위해서 우리가 오차 한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거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뢰 구간이 우리가 신뢰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신뢰 수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 이거는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평균을 뽑다 보니까 모집단에 대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루트 n분의 s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듈에 대한 P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분의 우리가 샘플에서 뽑은 P에서 1-Ps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올게요.